이와 인간 감염에 대해서 지금 프랭크 보덴처 나는 23살부터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고 이 흐름을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지는 몇 년이 걸렸다. 하지만 일단 그동안 잘 몰랐던 내 모낭에 대해 한동안 슬퍼하는 기간을 가진 뒤로 나는 이제 이발 비용이 전부 다 줄어드는 생활을 받아들였다. 그러던 어느 월요일 아침 직장과 책상 앞에 앉아있던 나는 갑자기 예전에 머리카락으로 뒤덮여있던 두피의 일부가 몇 분 동안 무척 가려웠다. 당시 나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가족과 주말 내내 소풍을 즐겼고 모자를 벗은 채 바위 사이의 웅덩이에서 헤엄을 치다 왔다. 나는 오스트레일리아 다윈의 따가운 햇볕이 두피에 직격탄한 탓에 피부가 벗겨지는 중이라고 추측했다. 관자놀이 근처를 뻗고 끌고 있자니 조그만 피부 조각이 하나 책상 위의 앞치에 떨어졌다. 그런데 그 조각은 꿈틀꿈틀 움직였다. 진, 나는 옆방의 담당 보조원을 큰 소리로 불렀다. 보조원 진은 겁에 질려서 내 방으로 뛰어들어왔다. 내가 마치 총에 맞기라도 한 듯이 비명을 질러댔기 때문이다. 왜 그러시나요? 진은 나를 얼른 훑어보며 치명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물었다. 저것 때문에요. 내가 하얀 종이 위에서 움직이는 조그만 무언가를 가리키며 외쳤다. 저게 대체 뭔가요? 지인은 종이 위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미소를 지었다. 지인은 이제 다 큰 두 아이의 엄마였고 사리 깊은 엄마처럼 나를 보살펴 주었다. 이런 프랭크 지인이 말했다. 어린 이에 옮았네요. 어린 이에 인간에게 기생하는 이는 세 종뿐이다. 각각 머리와 몸, 음모에 사는 종들이다. 최근의 DNA 서열 분석에 따르면 머리니와 몸니는 유전학적으로 거의 비슷한 종이지만 개체의 군이 몇몇 특징을 발달시킨 결과 머리 또는 몸에 제한적으로 살게 되었다. 음모에 사는 이, 즉 사면 발리는 이들과 또 다른 종이다. 날개가 없는 이 곤충은 사람에게만 기생할 수 있으며 그렇게 이의 생존은 숙주의 행동 변화에 얼마나 잘 적응하는지에 달려있다. 몸니는 인류가 고위도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머리띠가 진화적으로 적응해 지금 모습이 되었다. 분자 고생물 학자들의 계산에 따르면 몸니는 지금으로부터 약 10만 년 전에 17만 년 전 사이에 태어났다. 그러니 인류가 고위도의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옷을 입기 시작한 시점도 이 점이라고 추정이 된다. 로마인들은 독감이든 말라리아든 페스트든 몸에 열이 나는 질병에 걸리면 그 원인을 도저히 알 수 없었다. 이런 병을 일으키는 병원균은 19세기가 되어서야 관찰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대신에 로마인들은 몸이 가려워 끓으면 무엇이 그 원인인지 눈으로 볼 수 있었다. 실제로 이의 학명은 의원적으로 카이사르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속을 뜻하는 페디클루스는 로마 시대 라틴어로 이를 가리키기 때문이다. 1667년 유명한 물리학자 아이작 뉴턴과 같은 시대에 살았고 그보다는 덜 유명하지만 뉴턴 못지않게 똑똑했던 과학자 로버트 훅은 마이크로그라피아라는 제목의 훌륭한 저서를 출간했다. 당시 최첨단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를 토대로 완성한 책이었다. 이에 대하여 라는 제목을 붙인 장의 가운데 이중으로 종이를 접어 넣은 한 페이지는 암컷 머리니 한 마리가 조그만 발톱으로 머리카락 한 올을 잡은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이 머리카락은 훅의 것이었다는 추정도 있다. 훅은 이 그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다. 이 생물은 여기저기 참견하고 다니기 때문에 누구나 한 번쯤은 마주치게 마련이며 무척 바쁘고 버릇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마구 파고든다. 이 생물은 자기 몸이 늘려서 뭉개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왕관석같이 침범하며 피를 빨아낼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는다. 여기서 왕관은 영국왕도 이 조그만 곤충과 무관하지 않으리라고 얘기하고자 집어넣은 단어다. 나는 어린 시절에 어린 일을 경험한 적이 거의 없었다. 아이가 이에 옮았다고 하면 동네에 부끄러운 일이긴 하지만 내 어머니는 그런 것을 숨기는 분도 아니었고
같은 반 친구가 이에 옮았다는 말도 들어본 기억이 없다. 1965년에 멜버른 보우드의 세인트 베네딕트 학교 1학년은 한반 학생이 63명이었기 때문에 이가 있었다면 노동계급인 카톨릭 가정 출신의 여러 아이들 사이로 얼마든지 옮겨 다녔을 것이다. 개발도상국에서는 1960년대와 70년대를 거치면서 유명했던 머리니가 조금씩 없어졌다. 하지만 그 이유는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여기 뒤에 어떤 사람들이 2차 대전 때 널리 사용됐던 강력한 어쩌면 오해받을지도 모르는 살충제 디클로로 딘페트 페닐 트리클로로 에탄 때문이라고 주장해왔다. DDT라는 약자로 더 알려진 이 화합물 DDT는 꽤 효과적인 살충제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금지되었다. 주변 환경에 지속적으로 남아서 심각한 결과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1950년대 미국 농업에서 DDT를 무분별하게 사용했던 일이 나중에 이 성분에 대한 내성을 불러와서 규제에 이르렀다. DDT가 포유동물에게 어느 정도 위험한지는 논쟁거리다. 그리고 몇몇 국가에서는 여전히 DDT 한테 참 이걸로 머리에 뿌리기도 했고 아유 참 그 독인데 이렇게 하는데 무척 효과적이었지만 1960년대 후반부터 전 세계적으로 점차 사용이 금지되었다. 살증 효과가 무척 좋지만 주변 환경에 잔류하고 있다가 다른 동물로 생식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었다. 증명되지는 않은 초적이기는 하지만 DDT가 금지되면서 일하는 성가신 생명체가 마구 번식하며 퍼져나가서 1990년대에 청결한 도시 지역에 사는 중산층 엘리트들의 자녀들에게도 머리카락 속의 전염병처럼 퍼진 것일 수도 있다. 당시 미국 한나라에서도 매년 머리 뒤에 얼마 치료를 받는 아이들의 수가 600에서 1200만 명에 이르렀다고 추정이 된다. 이는 최대 기생충이다. 그 말은 숙주의 몸 바깥에 자리 잡고 산다는 뜻이다. 반면에 회충이나 말라리아, 원충 같은 체내의 기생충은 숙주 몸속에 산다. 모든 기생충은 본래 살아가는 장소에서 생활사를 갖고 있다. 여기에 따라 미성숙한 상태에서 생체까지 자라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어떤 동물의 체외를 선호하는지가 결정된다. 생활사를 보면 복잡한 경우도 있어서 단계별로 경계가 희미하기도 하지만 일단 이의 생활사를 이해하고 나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다. 이는 일단 성체에 도달하고 나면 24시간 안에 암컷과 수컷이 대부분의 시간을 교미하면서 보낸다. 교미가 끝나면 암컷 이는 알을 낳아서 인간의 두피에 난 머리카락에 붙어 놓는다. 알이 부화해서 새끼 이 또는 요충이 되려면 6에서 9일이 걸린다. 6에서 9일. 나중에 다시 설명했다. 이 사실만 기억하라. 애벌레는 8에서 9일 3번 허물고 벗고 성체가 된 다음에 생식 주기에 다시 들어간다. 이는 조그만 흡혈귀 같다. 빛을 싫어하고 여러분의 피를 빨아먹으며 목 뒤쪽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했겠지만 이는 죽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는 6개의 퉁퉁한 다리를 가졌지만 풀쩍 뛰어오르거나 날 수는 없고 인간의 몸에서 떨어지면 이틀 이상 살지 못한다. 비록 부모들이 처음에는 역겨하면서도 결국은 옷이나 모자, 베개잎, 시트를 뜨거운 물과 세균제로 빨아주었지만 효과를 보였다는 사례는 거의 없었다. 대부분의 전파는 머리카락과 머리카락의 직접 접촉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었다. 두피가 근질거리는 것은 이에 감염되었을 때 가장 성가신 부분이다. 하지만 이가 조그만 발로 두피 표면을 후닥닥 지나가는 것은 거의 알아채기도 힘들다. 이가 피를 빨아먹을 때 비로소 간지러움이 느껴지는 것이다. 가려면 심리적인 요소도 상당히 크게 작용한다. 이래서 강연을 할 때면 나는 얼마나 시간이 지나야 청정 가운데 머리를 끓는 사람이 처음에 나올까 하는 같이 강연하는 사람과 내기를 걸곤 했다. 그러면 나의 대가 문화적인 다양성을 부연하고 꼭 강연을 듣다가 머리를 끓는 사람이 나온다. 아마 이 글을 읽는 독자들 가운데도 있을 것이다. 보건 담당자들은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머리니와 석회라는 용어를 바꿔 쓸 수 있는 똑같은 용어처럼 사용하지만 이것은 잘못되었다. 머리니는 살아있는 곤충이고 석회는 그 곤충의 알이다. 게다가 석회는 두 종류가 있으며 그 두 가지를 구별하는 것은 중요하다. 흑갈색 석회 안에는 애벌레로 부화해 살아있는 배아가 들어있는 반면에 흰색 석회는 애벌레가 부화하고
떠난 빈 알껍데기로 이제 평생에 걸쳐서 사람을 성가시게 만들 작정이다. 그린의 흰색 석회는 확실히 예전에는 이에 감정되었다는 뜻이지만 지금 당장은 아닐 수 있다. 만약 여러분이 이에 얼마 치료를 받았는데 그 뒤 머리카락에 흰색 석회만 존재한다면 치료는 성공적인 셈이다. 특별히 석회만 나왔다. 특별히 개입하지 않은 한 흰색 석회는 스스로 접착이 헐거워지기 전까지는 머리카락에 끈질기게 붙어 있다. 그리고 머리카락이 1.1에서 4mm 자르기 때문에 흰색 석회가 두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재면은 그 사람이 언제 처음 이에 옮았는지 추정할 수가 있다. 흑갈색 석회는 바구할 이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런 석회가 있다면 이가 부화한 다음 성체로 자라 자기 알을 낳기 전까지는 치료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머리니 성체가 머리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당연히 여러분이 이에 옮았으며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도 있다는 뜻이다. 그래도 좋은 소식이 있다면 머리니가 가려움 이상으로 심각한 의학적인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는 몹시 드물다는 점이다. 드물게는 이에 옮은 사람이 가려워 끓다가도 두피 표면이 갈라져 2차 세균 감염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 점은 웜니와 다른 점인데 웜니는 발진티우스를 옮기는 리케차 프로바제키라는 세균을 옮길 수 있다. 역사상 몸에 이가 옮아서 죽음을 맞은 사람은 무척 많다. 아호. 비교적 최근인 20세기까지도 말이다. 하지만 머리니가 어린아이들에게 옮았을 때 생기는 심리적인 부작용은 꽤 심하다.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미용사에게 퇴짜를 당하기 때문이다. 비록 이는 깨끗한 머리카락을 좋아하며 사랑을 하지 않는다고 안심을 시켜도 대부분의 부모들은 이에 대한 편견을 버리지 못하고 그 편견이 아이들에게도 이어진다. 예컨대 내 큰딸은 몸에 이가 있다는 게 참을 수 없는 수치라고 여긴다. 19살인 무려 딸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에게 클라미디아나 헤르페스 같은 성병이 있다고 말하는 것보다 예전에 내가 자기 몸에 이를 옮기는 실험 대상으로 삼은 적이 있다고 말하는 게 더 싫다고 했다. 그 비밀을 폭로하면 다시는 나와 얘기를 하지 않을 거라고도 했다. 1990년대 후반에 나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1년 안식년을 보냈다. 내 아이들은 당시 9살, 7살, 3살이었는데 떠나기 직전에 다들 무척 튼튼하고 다 잘 적지 않는 다윈 머리니에 옮았다. 아내와 나는 영국 사람들이 우리 아이를 보고 우리 남반구 오스트레일리아 사람에 대한 편견에 쌓여 흉을 볼까봐 어떻게 해서든 아이들에게 옮은 이를 완전히 박멸하려고 애썼다. 영국에 도착하고 하루가 지나기 전에 나는 이곳에만 있는 약국의 부츠 파머시에 들렸고 여기에 다윈 머리들을 처리하는 용액 0.8 단위가 진열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안도했다. 나는 용액 몇 병을 골라서 계산대에 가져갔다. 9.98 파운드입니다. 중년의 여성이 계산대 뒤에서 나와 나를 따라온 아이 2명의 머리를 쳐다보았다. 아이들은 정말 성가시죠. 내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정말 믿을 수 없어요. 놀라울 정도로 영국에 오기 전까지는 이가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그 전에도 있었잖아요. 아빠. 아이들이 내게 10파운드 지폐를 건네며 말했다. 그런 건 아니야 얘야. 내가 잔돈을 거슬러 받은 다음 계산대에서 아이를 떠밀고는 문 쪽으로 나가면서 말했다. 아빠가 우리가 이가 옮은 적이 없다고 거짓말한다. 아들이 가게가 쩌릉쩌릉 울리기에 외치고는 붕대와 밴드를 진열한 복도 사이에 숨었다. 닥쳐 저씨, 딸 메디슨이 부끄러워서 붉어진 얼굴로 눈물까지 끄릉끄릉 한 채 말했다. 머리니를 퇴치하려는 우리의 싸움은 이미 2년 전에 오스트리아에서 시작되었다. 우리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썼고 이 조그만 골칫거리를 물에 빠뜨려 죽일 수 없다는 사실도 증명해냈다. 당시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와서는 계속 집 앞 수영장에서만 놀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 딸의 딴 머리에 일단 자리를 잡자 이들은 그것이 자기 집안장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이를 없애려고 페르메트린, 피페로닐, 부톡시, 말라티온, 이들은 로션을 바른다. 그러면 이 화학물질의 내성을 가진 이가 나타나 또 그런 또 내성 가진 이도 있네요. 면서
자기 주변의 개체군에게 우위를 점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지난 20년 동안 이 살충제 성분들은 효과가 점점 떨어졌다. 나는 아이들의 머리를 감기고 헤어 컨디셔너를 머리카락에 바른 다음 젖은 상태에서 빗질을 해서 이와 습기를 떼어내는 방법도 써보았다. 이 장면은 꽤 재미있어 보일 수도 있다. 1월 저녁에 집 뒤편의 베란다에 앉아 물이 든 그릇을 옆에 두고 머리 위에 옮은 아이들 머리카락을 빗으로 벗긴 다음 빗을 물로 씻는 것이다. 가끔은 밤에 그릇에 담긴 물 표면에 이것 두터운 청을 이루며 둥둥 떠 있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은 전투력이 넘치는 좀비 같았다. 이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잡았다고 생각하자마자 또 다른 녀석이 스물스물 기어나왔다. 반 시간 만에 우리는 지치고 말았다. 또 이를 잡는 약품이 얼마였는지 기억나지 않아도 원징의 약국에서 발견한 이 퇴청 기구의 가격에는 입을 딱 벌렸던 기억이 난다. 그 기구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았다. 건전지로 작동되는 빛이었는데 촘촘한 금속 제빗살 사이로 적은 양의 전류가 흘렸다. 이를 사용시키는 전기 의자인 셈이었다. 사용을 하는 과정도 무척 만족스러웠다. 빗살의 전기 철조망에 이가 한 마리씩 닿을 때마다 틱 소리가 함께 이가 발톱을 드러내며 격리를 일으킬 것 같았다. 이들이 비명을 지르지는 않겠죠? 아빠, 처음 사용하던 날 당시 4살이던 아이가 이렇게 물었다. 그런데 어르시, 이는 목소리가 없으니까 내가 설명했다. 그래도 한 마리씩 해치울 때마다 나는 이에게 목소리가 있기를 바랬다. 이 조그만 못된 녀석들 고통스러워해라. 하지만은 에디슨이 발명했을 법한 기발한 빛은 다윈주의식으로 자연선택을 거치는 머리니의 상대가 되지 않았다. 얼마 되지 않아서 이들의 숫자는 어느 때보다도 늘어났다. 우리는 1년 넘게 싸웠지만 결국에는 대부분의 가족들과 마찬가지 행동했다. 포기한 것이다. 그리고 영국에서 1년을 보내면서 북부 오스트레일리아의 태양을 머군 우리의 강인한 유전 물질을 힘없고 창백한 영국의 권총들과 나눈 우리는 이 새로운 잡종을 될 대로 되라는 뜻이 운명에 맡기고 오스트레일리아 캔버라로 다 같이 떠났다. 그 과정에서 나와 마찬가지로 아이 셋을 키우는 대학 친구와 한 팀이 되었다. 이 아이들도 자기들의 머리 위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테니 이 친구에게도 가명을 써서 로스코라고 부르겠다. 로스코는 나와 마찬가지로 감염병을 전문으로 다루는 의사였기 때문에 이 주제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데까지 통달해 있었다. 그리고 그는 우리 둘이 이 어린 환자들에게 기생충 감염에 효과가 있을 약을 처방하는데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자기가 발견한 바에 따르면 이 약은 머리니를 퇴치할 수도 있었다. 당시에 나는 이제 아이들에게 방사선 요법이라도 시작해야 하나 고민 중이었기 때문에 약을 먹여서 이를 퇴치하자는 제안에 귀가 솔깃했다. 그 약의 이름은 이브맥틴이었다. 이브맥틴, 기생충 약이군요. 여러분이 농사를 짓거나 수의사라면 여러분이 키우는 동물에게 기생충을 퇴치하는데 이 약을 숱하게 썼을 것이다. 아이들을 가축처럼 다루는 게 이를 없애는 정답일지 몰랐다. 그리고 오늘날 미국 질병관리센터에 따르면 이 약은 모든 방법이 다 실패하고 난 후 최후의 수단이었다. 최후의 수단이었다. 의학 이야기가 거의 그렇지만 이병맥진에 대한 이야기 또한 골프 코스처럼 길고 복잡하다. 1973년 미국 거대 제약에서는 머크샤프 앤드 돔 사에서 일하던 일본인 과학자인 오모타 사토시는 토양미생물에서 조절한 화합물을 조사해 그 성분이 가축에 감염되는 진드기, 이 같은 체의 기생충을 퇴치하는 데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는 중이었다. 이전에도 토양에서 하는 견류 페니실리움 크리스티넘 페니실린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인류에 귀한 바 있었다. 조사 끝에 오므라이의 연구팀은 벙커 안의 스테레토마이세스 아미로맥티우스라는 토양 세균이 생산한 물질이 세균이나 견류에는 쓸모가 없지만 기생충을 퇴치하는 효능이 강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연구 팀은 이 물질에 약간의 화학적인 변이를 가해서 이브맥틴이라는 약품을 만들었는데 이 약은 동물에는 놀라울게도 독성이 없지만 기생충에는 치명적이었다. 그로부터 10년이 되지 않아서 이브맥틴은 수의사들이 가장 많이 찾는 구충제로 부상했고 머크샤 앤드돔 사이에서 첫 번째로 10억 달러 매출을 달성한 제품이 되었다. 그리고 오무라 박사는 이런 발견으로 2015년
일본에서 세 번째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다. 이범맥리는 1990년대 인치 사용에 도줬다는 허가를 받았지만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두 종류의 심각한 기생충 감염을 치료할 때만 보조적으로 사용된다. 여러분은 입으로 삼킨 약이 어떻게 몸 밖에서 기생하는 머리니를 죽일 수 있는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버맥틴을 경고 투여하면 약이 인체의 장기로 흡수되어서 혈류로 흐르면서 하루 이틀을 몸속에서 순환하여 머무르기 때문이다. 앞에서 말했다시피 이는 몸에서 수분을 계속 섭취하고 죽지 않기 위해서 사람의 피를 빨아야 한다. 그리고 이버맥틴을 투여한 숙주의 피를 삼킨 이는 전부 죽는다. 이버맥틴의 양이 아무리 소량이라도 몸집이 아주 작은 이에게는 치사량이다. 물론 죽는 이는 알을 낳지 않지만 이미 낳아놓은 알은 6에서 9일 안에 부화한다. 그러니 첫 번째 복용 이후에 부화한 이가 성체가 되어서 스스로 알을 낳기 전에 죽여버리면 일주일 뒤에 이버맥틴을 다시 사용해야 한다. 의학계 동료들 가운데 일부가 이버맥틴을 이런 정도로 사용하는데 꺼림칙해한다는 점은 놀라운 일이다. 의학 분야에서 관습과 전통은 원래 강력한 법이지만 부모들이 요충에 감염된 아이들에게 처방하지 않는 하지만 생물학적으로 활성화하는 약을 먹이는 동안에 상당수의 지역 보건의들은 머리니를 퇴치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약을 투여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다. 당시에 잘 없어지지 않는 머리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투여하도록 의사들이 권장했던 약은 커트리목사절, 상품명은 박트림이라는 항생제였는데 이 약이 효과가 있다는 증거는 희박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항생제를 투여하는 이런 꽤 흔했기 때문에 커트리목사절을 투여했을 때의 부작용이 이버맥틴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커트리목사절을 꺼리는 부모가 많지 않았다. 다만 임산부나 5세 이하의 어린이에게는 이버맥틴을 투여하지 않는 것이 권장사항이다. 로스커와 내가 아이들에게 이버맥틴을 처방을 내릴 무렵에 이 약은 전 세계적으로 아프리카 풍토병엔 훼손 사상충증에 대해서 3억 건 이상 안전하게 처방되고 있었다. 이렇게 치료를 받는 데는 어린이의 경우에 40에서 50달러가 들었고 어른은 그 2배의 비용이 들었지만 연간 수백 달러 정도는 그렇게 큰 지출이 아니었다. 어쨌든 우리에게 닥친 문제는 약을 갖고 있는 약국을 찾는 것이어서 우리는 제품이 주간 고속도로를 타고 운송될 때까지 일주일은 기다려야 했다. 이 알력은 작았기 때문에 아이들도 쉽게 삼킬 수 있었다. 아내와 나도 이버맥틴을 삼켰다. 비록 아내가 내 모낭 상태를 봤을 때 굳이 약은 먹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말이다. 그리 이 처방은 유효했다. 당시에는 몰랐지만 결국 이와의 싸움에서의 최후로 웃는 자는 우리였다. 나는 며칠 동안 아이들이 관대한 놀이와 목주변을 긁지 않는지 유심히 살폈지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아이들 머리에 살던 이들은 모두 이버맥틴을 투여한 후 바보같이 피를 빨았고 모두 죽어 없어졌다. 하지만 승리를 자신하기도 전에 우리는 일주일 기다려 아이들 각각 이버맥틴을 두 번째로 투여해야 했다. 이 일이 비교적 쉽게 처리됐기 때문에 나는 아이들이 약을 투여한 뒤에 다시 감염된 것이 아니라 처음 처치가 완벽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부분적으로 치료된 머리가 긴 딸들이 머리가 짧은 아들을 감염시킨 듯 했다. 확실치는 않지만 감히 말하건대 머리가 긴 아이 엄마도 이에 옳맞고 말이다. 이런 패턴은 전국의 학교와 유치원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았다. 얼마 안 되는 어린 아이들이 대규모 감염을 일으키는 것이다. 또 감염이 집단 안에서 지속되려 소위 전염병 학자들이 말하는 슈퍼 전파자가 존재해야 한다. 과학에는 3번 이상 치료받은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감염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작은 아이들 집단을 성공적으로 치료한다면 더 큰 집단에 번진 이도 통제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것은 많은 감염병에 대해서 표준적인 사고방식이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이것은 결코 어린이에 적용되지 않았다. 주류의학계에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성적으로 전염되는 질병을 통제하는 문제에 대해서 10년 동안 몰두했던 나는 집단 수준에서 퍼지는 어린이에 대해서도 다음번 대책을 계획하느라고 조음이 쓰셨다. 몇 해 전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막내 딸아이가 다니던 초등학교에 엄격하게 고소했던 격리해서 치료한다는 정책은 어리석었다. 우리 아이를 포함한 여러 아이들에게 자기 몸이 더럽다는 소외감을 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명한 교장선생이 이 격리정책을 끝내기로 결정한 이후로 따르인 논문은 멈췄다. 그리고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신선하고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택하기로 다짐했다. 일선 학교에서 머리니를 통제하기 위한 표준적인 처치법은 이에 옮은 아이들을 배제하며 이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집에 보내는 것이다. 하지만 불행히도 석회와 이에 대한 혼동이 빈번하기 때문에 감염되지 않은 아이들을 수천 명이 지역의 정책에 따라서 불필요한 격리를 당해왔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모든 보건부서들은 머리니 통제에 대한 지침을 받고 있지만 무엇이 실제로 가장 좋은 방식인지에 대한 논문은 얼마 되지 않는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오스트레일리아의 초등학생 가운데서 이에 옮은 학생의 비율은 5에서 20%에 이르며 나이가 어릴수록 그리고 여자일수록 이가 더 흔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이유는 나이가 어릴수록 머리를 접촉하는 비율이 크며 여자아이들이 머리를 기르는 확률이 높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이것이 전부다. 머리니가 전파되는 실제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극히 적다. 상도서의 감염병 학자들이나 공중보건 관련 종사자들의 주의를 끄는 소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감염병 분야에서 의사들의 관심을 끄는 큰 미끼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머리니에 대해서는 치료적인 결정이나 학교 정책을 단단한 증거보다는 사람들의 의견이나 설리에 기댈 수밖에 없다. 당뇨인 메리언 퀴리와 나는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에 근무할 무렵 초등학생들이 이버맥틴을 경고 투여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사하기 위해서 캔버라 대학교 연구팀을 꾸린 적이 있다. 이런 연구지는 여러 학교를 대상으로 검사, 연구비도 부족했다. 그래서 우리는 전국 연구 지원을 요청했고 연구비를 이렇게 해서 했었다. 결과로 우리가 이끌어낸 데이터는 이버맥틴이 머리니를 죽이는 데 상당한 효능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고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머리에 거듭이가 생겼던 아이들의 부모는 꽤 호의를 보였다. 우리는 뒤이어 이 연구를 몇몇 다른 학교로 이어갔다. 했다는 거죠. 그러는 동안에 아이들의 머리니 퇴치에 이버맥틴의 경고 투여가 효과적이고 안전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국제적인 대규모 연구가 여러 건 나오기 시작했다. 이 가운데 슈퍼 전파자라는 개념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없었지만 말이다. 최근에는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머리카락에 바르는 이버맥틴 로션에 대한 사용을 허가했다. 이 약품은 국소적인 부위에 처치하는 용도로는 현재 가능한 처치법 가운데 가장 효과적이 좋지만 아직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구입할 수 없다. 우리 학교를 대상으로 연구한 데이터에 따라서 대부분의 어린이들에게 추진하는 머리니 퇴치법은 현재 허가가 난 약품으로 국소적인 치료를 하고 지난 해에 3회 이상 머리니가 옮은 적은 있는 아이들에게만 한정적으로 이버맥틴을 경고 투여하는 것이다. 현재 이버맥틴의 경고 투여가 오스트레일리아 당국 머리니 치료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보건의들은 자신있게 이 약을 처방할 수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의약품 보조금 계획에 올라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 치료의 명목으로는 보조수당을 받지는 못하지만 말이다. 머리니 감염은 심각한 합병증과 증상을 동반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단지 성가신 간염성 질환의 범주로만 다뤄졌고 그에 따라서 역학적인 치료 면에서 진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하지만 개별 가족을 효과적으로 치료하지 못하는 비용이라든지 학교가 통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데 대한 기회비용, 이에 옮은 아이들의 심리학적인 부작용은 결코 사소하지 않다. 초등학생 아이들 등 부모라면 누구든지 머리니가 심각한 문제라고 얘기할 것이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연령대 아이가 오스트레일리아만 해도 약 200만 명이니 말이다. 20만 해도 당연히 중요하게 들어야 할 공중보건 사안이다. 그렇게 끝.